네,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요?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진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딸 지연의 결혼식이었다. 28회 동안 키워온 외동딸이 드디어 한 남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정말 시간이 빠르네.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어느새 쉰둘이 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내느라 고생한 시간들이 주름살이 되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지연이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은주는 이날을 꿈꿔왔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연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었다. 똑똑하고 당찬 딸이지만 은주의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줘야 할 어린 아이 같았다. 현우를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이었다. 지연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은주는 그의 첫인상에 만족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를 가진 30살의 청년이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지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그날 현우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 말을 들으며 은주는 안도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현우는 세심했다. 예식장 선택부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은주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다. 특히 지연이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다정하게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사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했다. 오전 10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없이 홀로 딸을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밤늦게 공부하는 지연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던 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함께 긴장하던 일,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고생하는 딸을 응원하던 일들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 현우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제가 지연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이 오갔다. 지연과 현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에서 은주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지고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피로 연장은 온통 축복의 분위기였다. 지연의 대학 동기들, 로펌 동료들, 현우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를 축하해 주었다. 은주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교수님, 지연이 정말 예쁘네요. 현우 씨도 좋은 분 같고요. 동료 교수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고마워요. 정말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은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늦은 오후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다. 은주는 딸과 사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딸의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기보다는 뿌듯했다. 지연이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축복받는 하루, 은주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날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로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하객들은 여전히 축배를 들며
신혼부부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었고 은주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있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 지연이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현우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가 키워준 덕분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은주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볼에 살짝 키스했다. 우리 지연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현우 씨도 정말 좋은 사람 같고. 그때였다. 지연이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머리가 좀 아파. 지연이 중얼거렸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네.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잖아. 은주는 별일 아닌 듯 대답했다. 하지만 몇 분 후 지연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연아, 괜찮아? 은주가 다급히 딸을 붙잡았다. 순간 지연의 몸이 심하게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지연아, 은주의 비명이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다. 현우가 달려왔다. 지연아, 지연아. 그는 쓰러진 아내를 흔들며 부르짖었다. 하지만 지연은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119에 신고해. 누군가 외쳤다.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몇몇 사람들이 지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부짖었다. 방금 전까지 행복에 차 있던 딸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지만 은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응급처치사들이 지연을 들것에 옮기며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사의 말에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은주가 구급차에 오르려 했지만 현우가 먼저 올라탔다. 어머님, 제가 먼저 가서 수속을 밟겠습니다. 곧 오세요. 현우의 말에 은주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현우는 복도에서 의사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은주가 다급히 물었다. 뇌출혈 의심이라고 하네요. 지금 CT 촬영 중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2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주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술은 할 수 있나요? 현우가 물었다. 출혈 부위가 뇌관 근처라 수술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 은주와 현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은주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다니거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새벽 3시 의사가 다시 나왔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은주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은주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현우는 잠깐 멈춰 섰다가 의사에게 다가갔다.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가요? 급성 뇌출혈로 인한 뇌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매우 드물어요.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선천적 혈관 기형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은주에게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아침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딸이 이제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이 왔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 부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현우의 거부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트레스성 급성 뇌출혈이 명확합니다. 부검할 필요 없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딸을 잃은 남편치고는 현우가 너무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슬픔에 젖은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여력이 없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지연의 대학 동기들, 로펌 동료들, 은주의 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러 왔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흘 전만 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딸이 지금은 관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연이 어머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지만 은주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데 현우의 모습이 이상했다. 분명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도 그는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다.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다. 현우야, 괜찮아. 지연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지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요. 현우의 대답은 너무나 의연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치고는 너무 차분하지 않나 싶었다. 자신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말이다. 장례식 둘째 날 은주는 현우가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네,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아,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요? 현우의 목소리였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었다. 어머님, 지연이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말했다. 혹시 지연이가 어머님께 맡겨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주는 사위의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딸을 잃은 슬픔보다 재산 정리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장례식 마지막 날 현우는 지연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혹시 지연이 휴대폰에 중요한 연락처나 자료가 있을까 봐요. 현우가 설명했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은주가 말했다. 아니에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 순간 은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현우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발인 당일 현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관이 화장터로 향할 때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절차적인 일들을 챙기는데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현우 씨 많이 힘드시죠? 장례 지도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치르고 싶어서요. 현우의 대답이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은주는 현우에게 물어보았다. 현우야, 지연이가 평소에 머리 아프다고 한 적 있었어? 아니요,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우가 대답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네. 그렇게 건강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어 했거든요.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주의 기억으로는 지연이 결혼 준비를 즐거워했다.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다.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 현우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지연이 아파트 처분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빚이 좀 있어서요.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그때 깨달았다. 현우에게는 지연의 죽음이 슬픔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았다. 보험금, 유산,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집에 앉아 딸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지연이 생명보험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은주는 놀랐다. 딸이 그렇게 큰 보험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결혼하면서 새로 가입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현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지연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딸은 중요한 일들을 항상 엄마와 상의했는데 말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깊은 의심에 빠졌다. 현우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 재산 정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다. 설마.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49제가 지나고도 은주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그는 지연의 죽음 이후 더욱 바빠졌다. 보험금 처리, 아파트 매매, 유산 정리 등을 핑계로 은주와의 만남도 피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현우의 회사를 찾아갔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5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은주는 의외였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현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현우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은주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무슨 이야기요? 지연이 일 말이야.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슬픔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는 분명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억짜리 생명보험은 언제 가입한 거야? 지연이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 결혼하기 전에 제가 권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만약의 경우?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웬 만약의 경우? 현우는 말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지금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은주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현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로서의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먼저 현우의 학력과 경력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며칠 후 은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현우가 졸업했다고 한 대학의 동창회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 게다가 그가 이전에 다녔다는 회사에 문의해 보니 그런 직원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우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은주는 5년 전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신혼 3개월 만에 아내 잃은 남편의 비극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속 남성의 이름은 김현우. 사진을 보니 분명 사위였다. 기사 내용은 이랬다. 당시 25세였던 현우가 같은 나이의 아내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건강했던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했다. 설마. 은주의 손이 떨렸다. 더 찾아보니 또 다른 기사가 있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현우가 두 번째 결혼한 아내 역시 결혼 6개월 만에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28세의 간호사였던 두 번째 아내도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야. 지연이가 세 번째. 은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는 자신에게 첫 결혼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두 번의 결혼을 했고 두 아내 모두 짧은 결혼 생활 끝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섬뜩한 것은 패턴이었다. 모두 젊고 건강했던 여성들이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리고 모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급성 질환이 사인이었다. 은주는 즉시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아갔다. 이런 경우를 조사해 줄 수 있나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났고 부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탐정의 대답이었다. 그래도 해주세요. 제 딸이 죽었어요. 탐정은 현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현우 씨의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회사는 거의 부도 직전이고 개인 빚도 상당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매번 아내가 사망한 후에 갑자기 빚을 청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험금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첫 번째 아내 때는 2억, 두 번째 아내 때는 3억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주는 온몸이 차가워짐을 느꼈다. 그럼 지금도? 현재 현우 씨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연 씨 명의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경제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여성과 결혼하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아내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받아왔던 것이다. 지연이도.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면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매우 의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하는 딸을 믿고 맡겼던 사위가 실제로는 연쇄살인마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의지도 불타올랐다. 은주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현우의 과거 두 번의 결혼, 아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때마다 받은 보험금들.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처럼 보였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은주는 다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상황도요. 탐정은 일주일 후 더욱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왔다. 그 내용은 은주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현우 씨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퓨처테크는 완전히 파산 직전입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현재 누적 손실이 8억 원에 달해요. 탐정이 보여준 회사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회사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직원들 급여도 3개월째 밀리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 상태예요.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밀려서 곧 전기가 끊길 예정입니다. 그럼 현우 개인 빚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적으로도 대출이 5억 원 정도 있어요. 신용카드 연체금까지 합치면 6억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현우 씨는 지연 씨와 결혼하기 직전인 6개월 전부터 급하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은주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우는 결혼 준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론, 개인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았다. 총액이 3억 원에 달했다. 결혼 준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더 이상한 것은 이 돈들이 결혼식 비용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탐정은 현우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다. 빌린 돈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와 암호화폐에 투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손실로 끝났다. 투자에 실패해서 빚만 더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더욱 절박해진 것 같습니다. 은주는 소름이 돋았다. 현우는 결혼 전부터 지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더욱 급해졌고, 그래서 지연을 서둘러 살해한 것 같았다. 그런데 지연이 생명보험은 언제 가입한 건가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에요. 현우 씨가 직접 보험 설계사를 데려와서 지연 씨에게 가입하게 했죠. 탐정이 보험 가입 서류를 보여주었다. 보험료만 월 80만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이었다. 사망 시 5억 원, 상해 시 3억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보험료는 누가 냈나요? 현우 씨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달 보험료를 내고 바로 지연 씨가 사망한 거죠.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현우는 처음부터 딸을 죽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척하며 접근해서 결혼하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한 것이었다.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독성 검사라든지. 부검을 하지 않아서 어려워요. 하지만 현우 씨의 과거 행적을 더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탐정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다. 현우 씨는 대학 시절 화학과를 다녔어요. 특히 독성학 연구실에서 2년간 조교로 일했죠. 독성학? 각종 독성 물질과 그 증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특히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은주는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현우는 독성학 지식을 이용해서 3명의 아내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이다. 부검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비록 늦었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황 증거면 충분히 수사 개시 사유가 됩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강남경찰서를 찾아갔다. 수사가 형사에게 현우에 대한 의혹을 모두 털어놓았다. 저희 사위가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형사는 은주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현우의 과거 2번의 결혼과 아내들의 죽음, 재정 상태,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검은 할 수 없나요? 이미 화장을 해서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현우의 과거 아내들 사건도 함께 재수사하기로 했다.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단 현우 씨를 참고인 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현우야, 지연이 보험금 처리는 잘 되고 있어? 네, 곧 나올 것 같아요. 서류 검토가 거의 끝났대요. 현우의 목소리에서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다행이네. 지연이도 하늘에서 안심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딸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은주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의 대학 동기인 수진이었다. 교수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주는 즉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얼굴은 심각했다. 교수님, 사실 지연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지연이가 현우 오빠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현우 오빠가 자꾸 보험 가입을 권한다면서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엔 신혼생활 대비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현우 오빠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가입했대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현우 오빠 노트북에서 우연히 다른 여자들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네, 젊은 여자들 사진인데 모두 부고 기사와 함께 저장되어 있었대요. 현우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대학 동기들이라고 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진들은 분명 현우의 이전 아내들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지연이가 다른 말도 했어? 네, 그리고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지연이가 저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게 있어요. 결혼식 이틀 전에 보낸 건데요.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나 요즘 현우 오빠 때문에 고민이 많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어제도 전화 통화할 때 급하게 끊더라. 그리고 자꾸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 이상하지 않아?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보험 가입할 때 너무 적극적이었어. 마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아는 것처럼. 아, 미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하지만 정말 이상해. 결혼 전 우울증인가 봐. 은주는 눈물이 흘렀다. 딸이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더 있어요. 수진이 다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수진아, 어제 현우 오빠 책상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인데 뭔지 모르겠어. 물어봤더니 결혼 준비 서류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빠가 자꾸 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봐. 나중에 같이 관리하자고 하면서.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결혼식 하루 전에 온 것이었다. 수진아, 내일이면 결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현우 오빠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계산적인 느낌이야.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결혼 전 증후군인가? 음성 메시지가 끝나고 카페는 조용해졌다. 은주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진작에 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단순한 결혼 전 불안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도 항상 예민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연이가 죽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은주는 즉시 이 음성 메시지들을 경찰에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수진아, 혹시 지연이 휴대폰에 다른 자료는 없을까? 현우가 장례식 때 휴대폰을 가져갔거든. 아, 그럼 클라우드에 백업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이가 평소에 중요한 자료는 다 클라우드에 저장했거든요. 수진의 도움으로 지연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은주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지연이 몰래 녹음한 현우와의 대화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다. 그 중 하나를 재생해 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다. 지연아, 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 월 80만 원이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보다 중요한 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야. 무슨 만약의 경우? 뭐,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잖아. 현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내용이 나왔다. 지연아, 혹시 너 예전에 머리 아픈 적 있어? 아니, 왜? 그냥. 뇌 쪽 질환 가족력은 없고?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현우는 미리 지연의 죽음을 뇌질환으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은주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한 후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에게 음성 메시지와 녹음 파일들을 제출했다. 이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형사가 말했다. 특히 현우 씨가 미리 뇌 질환에 대해 묻는 부분은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현우를 체포할 수 있나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영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주는 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지연이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었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주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딸의 목소리가 현우의 범죄를 밝혀낼 열쇠가 되었다. 지연이가 죽어서도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현우가 체포된 것은 증거 제출 3일 후였다. 경찰은 지연의 음성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은주는 현우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딸을 잃은 슬픔이 더 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우의 진술에 모순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의 행동이 단독 범행치고는 너무 치밀했다는 것이었다. 현우 씨 독성 물질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형사가 신문했다.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계속 부인했다. 하지만 현우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의문의 연락처가 발견됐다. 누나라고 저장된 번호였는데 지연이 죽기 전 일주일 동안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현우 씨에게 누나가 있나요? 형사가 물었다. 네. 있습니다. 현우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김민정입니다. 하지만 이 일과는 상관없어요. 경찰은 즉시 김민정을 소환했다. 현우보다 5살 많은 37세의 여성으로 대형 제약회사의 연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첫인상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현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사가 물었다. 친남매입니다. 하지만 현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정의 대답은 태연했다. 최근에 현우와 자주 연락했던 것 같은데요. 동생이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조언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수사진은 김민정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연구 분야가 신경독성학이었고 특히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 연구의 전문가였다. 은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다. 담당 형사가 전화로 알려주었다. 현우의 누나가 제약회사 연구원인데 신경독성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누나가 배후에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도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정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김민정 씨가 현우 씨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어요. 탐정이 보고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민정 씨가 현우 씨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그럼 현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에요. 민정 씨는 현우 씨를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김민정의 집착적인 면이 드러나 있었다. 현우의 모든 교제 관계에 개입했고 특히 여자친구들을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현우 씨의 첫 번째, 두 번째 결혼 때도 민정 씨가 반대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들이 죽고 나서는 현우 씨를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지원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민정의 재산 규모였다. 제약회사의 고위직으로 연봉이 높은 것은 물론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민정 씨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현우 씨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김민정이 현우를 이용해서 여성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김민정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민정의 컴퓨터에는 신경독성 물질의 제조법과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프로젝트 리스트라는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현우의 3명의 아내들 이름과 각각의 처리 일정이 적혀 있었다. 지연의 이름 옆에는 결혼식 당일 실행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 살인이네요. 형사가 말했다. 민정은 결국 재소환되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추궁당했다. 김민정 씨 이 파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건 연구 자료입니다. 민정은 여전히 부인했다. 연구 자료에 왜 현우의 아내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민정의 연구실에서 지연의 죽음을 일으킨 독성 물질까지 발견된 것이다. 결국 민정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현우에게 병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현우는 그녀에게 전부였다. 현우는 제 동생이 아니라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민정이 말했다. 다른 여자들이 현우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현우의 연애를 방해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현우가 결혼까지 하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첫 번째 아내 때는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고 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민정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 부검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독성 물질을 사용했고 현우를 조종해서 희생자들과 결혼시킨 후 살해했다. 현우는 그냥 도구였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거든요. 현우 역시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부터 누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보험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누나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전 그냥 지시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정의 최종 목표였다. 그녀는 현우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후보자 명단에는 10명 이상의 여성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주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소름이 돋았다. 만약 지연의 음성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현우와 민정은 계속해서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했을 것이다. 재판에서 김민정은 무기징역, 현우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 어떤 형벌도 딸을 되돌려줄 수 없었다. 법정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연아,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았어. 집착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